안녕하세요. 저는 37살 회사원이고 이 일은 2018년 여름에 겪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듣고 계신다면 방 안에서 나는 작은 소리는 잠시 그냥 드셨으면 합니다. 당시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석 달짜리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 시설을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인부들이 건물 위층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먼지가 가라앉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지하 보존서고의 책을 점검했습니다. 보존서고에는 오래된 신문과 잡지, 거의 빌려가지 않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공간을 아끼려고 이동식 서가를 사용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서가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통로 하나만 벌어지고 나머지는 붙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한 사람은 나래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사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박 계장이 임시사원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래 씨는 근이 자꾸 풀린다며 사원증을 가슴 주머니에 집게로 고정했습니다. 제가 라벨 절단기를 건네다가 사원증 모서리를 조금 찍었습니다. 나래 씨는 어차피 석 달만 쓸 카드라며 웃었습니다. 저희는 통로를 하나씩 열고 가장 높은 칸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맨 아래 칸을 바닥에서 손바닥 하나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났을 때 제 발밑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나래 씨가 웃은 줄 알았습니다. 맞은편 통로를 보니 나래 씨는 쪼그려 앉아 책등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둘 다 재생 중인 영상이나 음악은 없었습니다. 통로 끝에 놓아둔 작업용 노트북도 소리가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 뒤 같은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길게 웃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2번 정도 숨을 내보내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번 통로 맨 아래에서 났습니다. 나래 씨는 배관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에는 환기덕들과 배수관이 많았습니다. 위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나는 소리가 관에 타고 내려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건물 안에 저희와 경비원 1명뿐이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은 공사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2시 반에 일을 접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7번 서가 하단 소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다음날 박 계장이 시설팀을 불렀습니다. 시설팀 직원은 서가 밑에 손전등을 비추고 레일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하 서고 밑은 별도의 층이 아니라 두꺼운 기초 콘크리트라고 했습니다. 나흘째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새벽 2시 10분에 다시 웃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7번 통로였습니다. 나래 씨가 시간을 보고 작업 일지에 적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둘 다 2시가 넘으면 말을 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매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들리는 날에는 항상 2시 10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로를 전부 닫아두었는데도 났습니다. 붙어있는 서가들 사이가 아니라 레일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들은 다음 날부터 7번 서가가 움직일 때마다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시설팀 직원이 금속 덮개를 열어 레일 안쪽을 청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지 속에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도서관 사원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이름은 최은주였습니다. 유효기간은 2006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계장은 카드를 보자마자 시설팀 직원에게 어디서 찾았느냐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나중에 경비원에게 들었습니다. 최은주 씨는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지하 서고에 책을 옮기던 중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퇴근 기록은 없었고 가방과 차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서고와 기계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최은주 씨의 사원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지금의 레일이 2014년에 설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설팀 직원은 그 카드가 공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도 차례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하루 동안 지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예정된 개관일을 미룰 수 없다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계장은 7번 통로를 마지막에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작업 종료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곳은 7번 통로의 아래 2칸뿐이었습니다. 나래 씨가 낮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책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나래 씨가 자꾸 서가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가 나느냐고 물었지만 나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나래 씨가 웃었습니다. 전에 레일 밑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인을 부르자 나래 씨는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작업용 프린터가 멈췄습니다. 새 라벨을 뽑아야 해서 저는 1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았습니다. 2시 7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라벨 용지를 꺼내는데 지하에서 둔한 진동이 올라왔습니다. 이동식 서가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서가가 한쪽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열어두었던 제 번 통로도 닫혀 있었습니다. 통로 앞에는 나래 씨가 쓰던 낮은 의자와 작업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가 조작 화면에는 자동 정렬 완료라고 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시간은 2시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비상정지 버튼을 풀고 제 번 통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가 밑에 좁은 틈에는 먼지만 있었습니다. 나래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지하에서는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내려왔고 박계장과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출입구와 비상계단부터 확인했지만 나래 씨가 나간 기록은 없었습니다. 지하 CCTV에는 나래 씨가 사라지기 직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래 씨는 제 번 통로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시 9분쯤 나래 씨가 아래 칸에 엎드리듯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서가 밑을 보며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 10분이 되자 나래 씨가 바닥을 향해 웃었습니다. 그 직후 서가들이 움직이며 카메라 화면을 가렸습니다. 서가가 완전히 붓기까지는 7초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통로에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상에서 나래 씨는 사라지기 전까지 사원증을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 찍어버린 모서리도 화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서가를 전부 해체했습니다. 레일도 걷어내고 콘크리트 일부를 깨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수관과 전장관만 몇 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래 씨는 그 뒤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지하 보존서고를 폐쇄했고 남은 책들은 다른 시설로 옮겼습니다. 저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2시 10분 전에 잠드는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겨울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나 침대 밑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래층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소리는 짧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시간은 늘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입원한 뒤 집이 비어있을 때도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침실 바닥이 한 부분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와서 바닥재 2장을 걷어냈습니다. 콘크리트와 완충제 사이에 플라스틱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나래 씨의 사원증이었습니다. 경찰은 카드 번호와 사진을 확인한 뒤 가져갔습니다. 모서리에는 제가 절단기로 찍었던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틀 동안 웃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를 원래 자리로 옮기고 들뜬 바닥 위에 작은 러그를 깔았습니다. 경찰이 가져간 나래 씨 사원증은 오늘 새벽 2시 10분 다시 제 침대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맹장 수술로 6인실에 입원했다. 첫날 밤부터 옆자리 커튼 너머에서 나이 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주사 맞느라 고생했네. 저녁에 죽을 반이나 남겼더라. 그러면 못 낫지. 대답하는 소리는 없었다. 환자분이 말을 못하셔서 간병하는 분이 혼잣말처럼 하시나 보다 했다. 목소리는 매일 밤 왔다. 오늘은 복도를 2바퀴나 걸었네. 자항하다.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잠이 잘 왔다. 태어날 아침 짐을 싸다가 간호사한테 말했다. 옆자리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밤마다 간병 오시는 분한테도. 간호사가 커튼을 걷었다. 시트도 안 깔린 빈 침대였다. 내가 입원한 뒤로 이 병실에 다른 환자는 없었다고 했다. 짐을 다 싸고 나서야 어젯밤에 들은 말이 생각났다. 내일 집에 가서도 잘 챙겨 먹어야지. 이제 내가 집 주소도 아는데. 고3 올라가고 첫 야잠을 담임이 커튼부터 치라고 했다. 밤에는 형광등 불빛이 유리에 반사돼서 눈 버린다고 했다. 다들 군말 없이 쳤고 나도 그런가 보다 했다. 문제는 내 자리였다. 맨 끝 창가 자리였는데 그 창만 커튼 네일이 위여서 반쯤밖에 안 닫혔다. 행정실에 말하면 고쳐준다더니 학기가 다 가도록 아무도 안 왔다. 그래서 밤마다 나만 시커먼 유리를 옆에 두고 앉아 있었다. 밤이 되면 창문은 거울이 된다. 불 켜진 교실이 유리에 그대로 떴다. 엎드려 자는 애들, 문제집 넘기는 손, 교실 뒤쪽 사물함까지 다 보였다. 4월쯤이었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유리 속 교실 뒤에 누가 서 있었다. 교복 입은 여자애였다. 몸은 사물함 쪽을 보고 서 있는데 얼굴이 이쪽을 향해 있었다. 몸은 저쪽인데 얼굴만 이쪽이었다. 처음엔 진짜 누가 서 있는 줄 알았다. 뒤를 돌아봤다. 사물함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애들은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시 유리를 봤다. 그대로 서 있었다. 깃벽에 뭐가 걸려서 사람처럼 비치나 싶어 뒤쪽을 살폈다. 급은 액자하고 급식뼈뿐이었다.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봐도 걔는 유리 속에만 있었다. 자긴 현수한테 물었다. 야, 창문에 뭐 보이지 않냐? 현수는 고개도 제대로 안 들고 대답했다.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귀찮은 일은 죽어도 안 하는 애라서 그러려니 했다. 그날부터 야자 때마다 보였다. 안 보려고 해도 유리가 바로 옆이라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왔다. 사문이가 조금씩 앞으로 왔다. 사물함 앞에서 뒷줄 빈 책상 옆으로, 다음 앵글 앞으로. 뒷줄 2자리는 1년 내내 비어 있었다. 히터 바람이 안 닿아서 아무도 안 앉는다고 했다. 야자 감독은 1시간에 한 번씩 돌았는데 우리 반은 꼭 앞문으로만 들어왔다. 계단에서는 뒷문이 훨씬 가까운데도 그랬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다. 5월엔 잠다 못해 소리내서 불었다. 뒤에 누구 있지 않냐고. 사물함 앞에 여자애 하나 서 있지 않냐고. 교실이 조용했다. 다들 공부하느라 대꾸도 안 하는 줄 알았다.
6월 모의고사 전날 밤이었다. 버릇처럼 유리를 봤는데 걔가 내 바로 뒤에 와 있었다. 몸은 교실 뒤쪽을 향해 선 채로 얼굴만 내 정수리 위로 넘어와 있었다. 유리 속에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의자를 넘어뜨리면서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 뒤로 야자를 그만뒀다. 담임은 수험 스트레스라고 했고 엄마는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몇 달 약을 먹었다. 장가 근처에는 안 갔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졸업 앨범 단체 사진 찍던 날 기억이 난다. 사진사 아저씨가 유독 나한테만 계속 주문을 했다. 거기 학생 왼쪽으로 반발짝. 반발짝만 더. 사람 하나 설 자리는 나와야지. 줄 맞추는 게 1인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지난달에 동창회가 있었다. 10몇 년 만에 연수를 만났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꺼냈다. 나 고3 때 엇갚았던 거 기억나냐? 창문에 여자애 보인다고 난리쳤잖아. 약까지 먹었다니까. 연수가 잔을 내려놨다. 웃지 않았다. 보였지? 하고 연수가 말했다. 뭐가? 다 보였다고. 다들 한 번씩은 봤어. 그러니까 커튼을 치지. 눈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뒷문으로 안 다니는 것도 뒷줄에 안 앉는 것도 다 그래서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서 있기만 하거든. 근데 너는 자꾸 소리내서 물었잖아. 걔 앞에서 보이지 않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현수가 잔을 채우면서 한마디 못했다. 너 야자 그만둔 다음부터는 교실에서 걔 봤다는 애가 없어. 현수는 그 얘기를 하는 내내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어깨 너머를 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겹게 봤던 눈이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던 애들의 눈. 집에 와서 졸업 앨범을 꺼냈다. 단체 사진 속에서 우리 반 32명이 다 웃고 있었다. 사진사가 그렇게 옆으로 세웠는데도 내 왼쪽은 딱 한 사람 복만큼 비어있다. 시험 기간이라 열람실에 자리가 없어서 자료실 구석으로 밀려났다. 서가가 전장에 닿을 듯 높아서 형광등빛도 잘 안 되는 자리였지만 조용한 건 마음에 들었다. 밖에는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10시쯤부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톡톡. 누수인가 싶어 전장을 봤는데 얼룩 하나 없었다. 오래된 건물이니 어디 배관이 새나 보다 하고 자리를 한 칸 옮겼다. 소리가 그쳤다. 조금 있다가 다시 났다. 아까보다 가까운 데서. 빗소리에 무채만도 안 돼. 그 소리만 이상하게 또렷했다. 자료실엔 나 말고 아무도 없었고 다시 옮기자니 유난 떠는 것 같아서 그냥 이어폰을 꼈다. 시험이 코앞이었다. 문제집 위에 불이 한 방울 떨어진 건 얼마 안 돼서였다. 잉크가 번졌다. 나는 전장을 올려다봤다. 전장이 아니었다. 서가 꼭대기에 걸린 젖은 머리카락이 내 문제집 위까지 내려져 있었다. 작년 봄에 회사를 옮겼다. 새 팀은 야근이 많아
10시 전에 사무실을 나가본 날이 손에 꼽혔고 그러는 사이 머리만 계속 자랐다. 주말에는 빌린 잠을 자느라 미용실 갈 시간을 못 냈다. 앞머리가 눈을 찌른다고 투덜댄 날 점심을 같이 먹던 오 부장이 말했다. 회사 뒷골목에 하나 있어. 밤늦게까지 해. 내 단골인데 싸고 잘해. 오 부장은 그 무렵 반년 가까이 기침을 달고 살았다. 짧게 3번, 길게 1번. 사무실 어디에 있는지 소리만으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녔는데 전부 깨끗하다고 나온다고 했다. 본인도 지쳤는지 언제부턴가는 병원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에 그 골목에 가봤다. 넓은 상가 1층에 진주 미용실이라는 간판이 있었고 정말로 불이 켜져 있었다. 의자 2개짜리 좁은 가게였다. 원장은 50대 후반쯤 되는 여자였는데 밤 손님이 더 많다고 했다. 이 동네가 다 야근이잖아요 하면서 문을 열 때부터 무슨 냄새가 났다. 밤하양 냄새가 아니라 절에 갔을 때 나는 냄새에 가까웠다. 한약 냄새 같기도 했다. 가게 안쪽을 가린 자주색 커튼쯤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는데 오래된 가게려니 했다. 원장은 첫 손님한테는 회원카드를 만들어준다며 종이카드를 내밀었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태어난 시도 아느냐고 묻길래 그건 왜요? 했더니 생일 이벤트를 음력으로 챙겨줘서 그렇다고 했다. 따질 만한 정보 같지도 않아서 불러줬다. 혹시 소개받고 오셨어요? 소개해주신 분 있으면 2분 다 할인해드려요. 오정환 부장님이요. 아, 오 부장님. 원장이 웃으면서 소개인칸에 그 이름을 적었다. 오래 다니셨죠? 커트 중간에 커튼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원장은 가위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늙은 기침이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았는데 병원 대기실 같은 데서 흔하게 듣던 소리려니 했다. 커트는 잘했다. 끝은 자락을 쓸었는데 내 머리카락만 따로 누런 종이 봉투에 담았다. 앞손님 것과 섞지 않길래 물었더니 데워준다고 했다. 머리카락은 함부로 버리면 안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안 믿지만 시골 할머니들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냥 웃었다. 소개 할인까지 해서 10,000원이었다. 한 달 뒤에 또 갔다. 같은 냄새가 났고 커튼 뒤에서는 같은 기침이 났다. 원장은 내 머리를 만지면서 요즘 잠은 잘 주무시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물었다. 단골 미용실에서 할 법한 안부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 무렵 사무실이 조용해졌다는 걸 알았다. 정확히는 부장 기침이 없어졌다. 얼굴빛도 좋아졌다. 누가 물으니 약을 바꿨더니 잡히네 했다. 반년을 끌던 기침이 몇 주 만에 사라진 거였는데 다들 다행이라고만 했다. 그리고 내가 기침을 시작했다. 처음엔 완절기 감기려니 했다. 2주가 지나도 안 떨어졌다. 약을 바꿔도 그대로였다. 한 달째 엑스레이를 찍었다. 깨끗하다고
그때쯤 회의록을 정리하려고 녹음 파일을 들었다가 손이 멈췄다. 회의 내내 내 기침이 끼어 있었다. 짧게 3번, 길게 1번. 짧게 3번, 길게 1번. 그 박자를 아는 데가 2군데 있었다. 하나는 반년 동안 파티션 너머에서 들리던 부장 기침이었고, 하나는 미용실 커튼 뒤였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기침에 무슨 박자가 있나 싶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기침이 나올 때마다 세게 됐다. 셀 때마다 같았다. 부장한테 지나가듯 말을 꺼냈다. 부장님, 소개해주신 미용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장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직 다녀? 네, 사고 잘하던데요. 부장은 잠깐 가만히 있다가 나는 이제 안 가. 하고는 말을 돌렸다. 그 뒤로 부장이 나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증수 버튼만 봤다. 2달 뒤에 부장이 회사를 그만뒀다.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나가는 날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였다. 부장은 내 자리에 들러 악수를 정했고 손을 잡은 채로 말했다. 김대리, 몸 챙기고 단골 하나 만들어놔. 그게 제일 편해. 그때는 밥집 얘기인 줄 알았다. 기침이 넉달째 되던 주에 CT를 찍었다. 깨끗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일 수 있다면서 신경과 얘기를 꺼냈다. 몸무게가 5kg 빠져 있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2-3번씩 깼고 깰 때마다 어둠 속에서 박자를 셌다. 짧게 3번, 길게 1번. 그 주 금요일 밤에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자를 때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물어볼 게 있었다. 뭘 어떻게 물을지는 나도 정리가 안 돼 있었다. 문은 열려 있는데 원장이 없었다. 계세요? 하고 불렀다. 대답 대신 커튼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그런데 소리가 달랐다. 전에 듣던 늙은 기침이 아니었다. 더 가늘고 높은 젊은 사람 기침이었다. 짧게 2번, 길게 2번. 어머니가 더 편찮으신가 보다. 그런 핑계를 속으로 대면서 커튼을 걷었다. 방에는 침대가 없었다. 벽에 붙여 낮은 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상의에 촛불 2개가 타고 있었다. 물그릇과 쌀을 담은 녹그릇, 향꽂이. 문을 열 때마다 맡던 냄새가 거기서 나오고 있었다. 상 뒤쪽 벽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기침은 그 너머에서 나고 있었다. 선반에 누런 종이봉투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봉투마다 매직으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김진우. 내 이름은 3번째 칸에 있었다. 집어들지는 못했다. 열어보지 않아도 뭐가 들었는지 알았다. 선반 아래 칸에 절제 상자가 있었다. 회원카드였다. 내가 전날 쓴 것과 같은 카드가 빼곡했다. 내 카드는 앞쪽에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 소개인, 오정환. 상자 뒤쪽 묶음은 카드 모서리가 그을려 있었다. 태우
담은 것처럼. 그 묶음에서 오정환 카드를 찾았다. 부장 카드의 소개인 칸에도 이름이 있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의 카드를 찾았다. 거기에도 소개인이 있었다. 그 앞에도 있었다. 그 흘린 카드는 한 장도 빠짐없이 소개인 칸이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 뵈러 오셨어요. 원장이 등 뒤에 서 있었다. 장바구니를 든 채였다. 놀란 기색이 없었다. 이게 다 뭐냐고 물었다. 부장님 카드가 왜 여기 있냐고. 내 머리카락으로 뭘 했냐고. 목소리가 마음대로 안 나와서 중간에 기침이 터졌다. 짧게 3번, 길게 1번. 원장은 내 기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손님도 소개받고 오셨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오 부장님이 손님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실하고 몸 튼튼하고. 원장이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님도 한 분 모시고 오세요. 한 분이면 돼요. 그럼 손님 봉투도 떼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고 하려는데 원장이 덧붙였다. 머리만 자르면 돼요. 아픈 거 아니에요. 어차피 머리는 계속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들고 있던 카드들을 상자에 쑤셔놓고 나가려는데 원장이 등 뒤에서 말했다. 카드는 순서대로 꽂아주세요. 순서가 있어서. 카드를 바로 꽂다가 봤다. 상자 맨 앞에 새 카드가 한 장 꽂혀 있었다. 이름 칸도 생년월일 칸도 비어 있었다. 소개인 칸에만 김진우 3글자가 먼저 적혀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실종 전단이 새로 붙어 있었다. 50대 남자. 지난주 화요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사진을 보다가 웃음이 났다. 아빠랑 너무 닮아서였다. 눈매도 왼쪽 눈 밑에 장까지 똑같았다. 아빠 보여주려고 휴대폰으로 찍어뒀다. 집에 들어가니 아빠는 소파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엄마는 말수가 줄었다. 갱년기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다. 저녁을 먹다가 아빠한테 사진을 보여줬다. 아빠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실종됐다고. 아빠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엄마는 웃지 않았다. 수저를 내려놓고 나를 봤다. 그 표정이 이상해서 나도 웃음을 거뒀다. 당에 누워서 그 사진을 다시 열었다. 닮아도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싶어 학대해보다가 아래 적힌 가족 연락처에서 손이 멈췄다. 엄마 번호였다. 실종된 지난주 화요일부터 아빠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다. 외할머니 동네에 저소지가 하나 있다. 동네 사람들은 그냥 큰못이라고 불렀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름방학이면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 거기서 노는 애들 사이에는 급이 있었다. 가장자리에서 물장구나 치는 애들이 있었고 건너편까지 헤엄쳐서 갔다 오는 애들이 있었다. 나는 6학년 여름에 처음 건넜다. 건널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슈퍼 아저씨가 가르쳐준 길 덕분이었다. 저수지 들어가는 길목에 슈퍼가 하나 있었고 물놀이가 끝나면 우리는 거기서 쭈쭈바를 사 먹었다. 아저씨는 애들이 억지로 건너다 빠지면 저수지 바닥까지 죄다 뒤지는 서달이 난다고
건널 거면 길을 알고 건너라고 했다. 제일 빠른 길은 낚시 평상에서 건너편 소나무로 바로 가는 직선인데 그 물개만은 절대 타지 말라고 했다. 한가운데 바닥이 푹 꺼져서 물이 갑자기 차고 수초가 발목을 감는 자리가 있다고 했다. 대신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길을 짚어줬다. 멀어도 중간에 가슴께까지 오는 바위가 있어서 거기 서서 숨을 고르면 된다고 했다. 정말 딱 거기에 바위가 있었다. 우리는 그 말을 잘 지켰다. 직선으로 건너려는 애가 있으면 우리끼리 말렸다. 내가 처음으로 아저씨가 알려준 길로 왕복한 날, 아저씨는 콜라를 공짜로 줬고 그 뒤로 나를 물개라고 불렀다. 지금도 명절에 내려가면 그 슈퍼에 들르는데 아저씨는 아직도 나를 물개라고 부른다. 딱 한 번 그 말을 어긴 적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애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느라 직선으로 들어갔다. 한가운데쯤에서 정말로 다리에 힘이 빠졌다. 가라앉으면서 허우적대는데 발에 뭔가 단단한 게 밟혔다. 그걸 딛고 솟구쳐서 겨우 돌아 나왔다. 그때 발등이 길게 긁혀서 피가 났다. 아저씨한테 바닥이 꺼졌다더니 뭔가 밟히더라고 하니까 아저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지 말라는 거라고 했다. 그날은 콜라를 2병 줬다. 그 슈퍼는 원래 다른 남자가 하던 거였다. 할머니 말로는 갯돈을 잔뜩 들고 어느 날 밤 찻째로 야반도주를 했다는데 내가 6학년 올라가던 해 겨울이었다고 했다. 같이 개를 하다 돈을 제일 크게 물린 사람이 지금 아저씨였고 빈 가게를 그 아저씨가 넘겨받아 여태 하는 거라고 했다. 할머니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혀를 찼다. 사람이 순해서 당하고도 산다고. 지난달에 알고리즘에 영상이 하나 떴다. 낚시 유튜버가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었는데 썸네일이 낯익었다.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큰 못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눌렀다. 물이 절반 넘게 빠져 있었고 드론이 물 가운데를 지나는데 진흙 위로 각진 것이 솟아 있었다. 차 지붕이었다. 댓글창이 온통 그 얘기뿐이었다. 후속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고 대신 뉴스가 났다. 차 안에서 유골이 나왔고 차주는 27년 전에 실종 신고된 50대 남자라고 했다. 기사 끝에는 설령 사건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한참 전에 끝났다는 말이 붙어 있었다. 저녁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그 도망갔다던 전 슈퍼 주인. 그 사람 차라더라. 도망간 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 할머니는 또 혀를 찼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상을 다시 틀었다. 차 지붕이 솟은 데는 낚시 평상에서 소나무로 가는 그 직선의 한가운데였다. 바닥이 꺼졌다던, 수초가 발목을 감는다던, 아저씨가 절대 타지 말라던 그 자리였다. 발등의 흉터를 한참 내려다봤다. 아저씨는 애들이 빠지면 저수지 바닥까지 죄다 뒤지게 된다고 했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사람을 죽여 물에 감춘 사람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그 위를 지나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안전한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온 거다. 아저씨는 지금도 나를 물개라고 부른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방바닥에 앉았다. 리모컨 뒤에는 주인이 붙여둔 11번
화면이 멈추면 전원을 끄지 말고 채널만 바꾸세요 라는 스티커가 있었다. 그날 도시 1번에서는 오래된 가족 드라마를 재방송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옷을 개고 있었고 뒤에는 우리 방 것과 비슷한 갈색 장롱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밥을 먹느라 그냥 들어뒀다. 장면이 바뀌지 않은 건 도시락을 거의 다 먹고 나서야 알았다. 배우는 장롱 앞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고 방송시간 표시만 계속 넘어갔다. 수신기가 또 멈췄나 싶어 안내문을 읽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검게 변한 화면에는 바닥에 앉은 나와 도시락, 내 뒤에 장롱이 상명하게 비쳤다. 장롱 밑에 맨발 발꿈치는 화면을 끈 뒤에야 나를 향했다. 수민 씨가 우리 팀에 온 건 작년 3월이었다. 경력직 채용이었고 나이는 나보다 2살 아래였다. 첫인상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전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방금 본 얼굴이 안 떠올랐다. 그런 얼굴이 있다. 눈, 코, 입 다 멀쩡히 있는데 돌아서면 조합이 지워지는 얼굴. 자리가 옆이라 밥을 같이 먹게 됐다. 저주에 내가 순두부를 시키면 저도요, 제육을 시키면 저도요 했다. 새로운 사람이 의뢰 그러듯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커피도 늘 저도 같은 걸로 였다. 둘째 주쯤이었나. 탕비실에서 둘이 커피를 내리는데 수민 씨가 물었다. 대리님, 손목에 그거 어쩌다 그러셨어요? 내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흉터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복도에서 뛰다가 유리문을 손으로 밀었는데 그대로 깨졌다. 11바늘을 꿰맸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웃으면서 얘기해줬다. 수민 씨는 아프셨겠다 하면서 내 손목을 오래 봤다. 그때는 그게 그냥 리액션인 줄 알았다. 4월에 수민 씨가 민트색 텀블러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내 것과 같은 거였다. 단종된 색이라 중고로 구했다고 했다. 우연이겠거니 했다. 5월에는 머리를 잘랐다. 어깨에 다을락말락한 길이에 앞머리를 살짝 낸 거울에서 보던 머리였다. 지나가던 제주임이 둘이 자매 같아요 했고 수민 씨가 활짝 웃었다. 웃음소리가 끝났는데도 그 웃는 얼굴이 한 박자 늦게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상하게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 얼굴이 기억에 남았다. 그 다음은 말투였다. 나는 말끝에 그니까요를 잘 붙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옆자리에서 같은 억양의 그니까요가 들렸다. 하루는 팀장님이 내 자리로 오더니 물었다. 아까 내 손으로 나랑 통화한 거 대리님 아니었어? 저 오전에 자리 비웠는데요. 수민 씨였어. 이상하다. 목소리가 똑같네.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 너를 롤모델로 보는 사람이 생긴 거라고 했다. 옷이야 유행이고 텀블러야 예쁘면 사는 거고 좋게 생각하라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나도 넘겼다. 6월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회식을 했다. 2차 고깃집에서 술이 몇 잔 돌았을 때 수민 씨가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
있잖아요. 5학년 때 복도에서 뛰다가 팀장님이 그래서 손목에 그게 있구나 했다. 술이 확 깼다. 그거 제 얘기잖아요.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최주임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 얘기 저번에 수민 씨가 했었는데 대리님도 깨맨 적 있어요. 신기하다. 수민 씨가 소매를 걷어서 보여줬다. 왼쪽 손목 안쪽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다. 저희 진짜 신기하죠? 자리도 똑같아요. 다들 세상에 하면서 웃고 넘어갔다. 웃는 동안 수민 씨 목덜미에 땀이 한 줄을 러내리는 게 보였다. 에어컨 바로 밑자리였다. 나만 알았다. 내 흉터는 20년이 지나서 하얗게 바랬다. 그날 본 건 아직 불그스름한 몇 달도 안 된 흉터였다. 다음날 팀장님한테 면담을 정했다. 말을 꺼내놓고 보니 내가 들어도 이상했다. 점심 메뉴를 따라 시켜요. 텀블러가 같아요. 머리를 똑같이 잘랐어요. 제 어릴 적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해요. 팀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흉터가 같은 게 수민 씨 잘못은 아니잖아. 얘기야 살다 보면 겹칠 수도 있고 했다. 증거라고 부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에 SNS를 전부 비공개로 돌렸다. 며칠 뒤에 당비실에서 둘이 마주쳤다. 수민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대리님, 저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냥 대리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아주 작게 덧붙였다. 대리님은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시니까.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그게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긴 대화였다. 여름 내내 잠잠했다. 밥도 따로 먹고 업무 얘기 말고는 말도 안 섞었다. 머리도 다시 기르는 것 같았다. 추석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한 번 얘기를 했다. 명절에 본가 가세요. 저는 대전이요 하길래 저는 영주요 하고 말았다. 그게 다였다. 10월에 수민 씨가 대사했다. 개인 사정이라고 했다. 마지막 날 내 자리로 와서 인사를 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대리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배웠다는 말이 하루 종일 목에 걸렸다. 그래도 솔직히 홀가분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히려 내가 이상해졌다. 퇴근하고 집에 바로 못 들어가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다.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뒤를 받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몸으로 가리고 눌렀다. 왜 그러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어딘가 덜 끝난 기분이었다. 11월에 2달 만에 미용실에 갔다. 원장님이 나를 보더니 웃었다. 지지난주에 하고 가셨잖아요. 벌써 오시게. 안 왔다고 하니까 원장님이 예약 화면을 보여줬다. 내 이름, 내 전화번호로 지지난주 토요일에 커트. 나는 그날 집에 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얼굴 보고 인사까지 했는데. 맞다. 그날 김
김장하러 본가 내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영주. 나는 원장님한테 김장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영주라고 말한 적도 없다. 그 지명을 아는 사람은 회사에 한 명뿐이었다. 미용실 앞에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가고 엄마가 받았다. 딸. 씻으러 들어가서 왜 전화를 해? 말로 하지. 엄마, 나 서울이야. 무슨 소리야? 어제 김장한다고 내려와 놓고. 길 한복판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엄마, 그거 다 아니야.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옆집으로 가. 하는데 엄마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누구세요? 요즘 딸 목소리 흉내내는 전화가 많다더니. 엄마, 봐야. 나 왼쪽 손목에 흉터 있잖아. 5학년 때 유리문에 11바늘 꿰맨 거. 엄마가 업고 뛰었잖아. 그건 우리 딸도 있어요. 존댓말이었다. 엄마가 나한테 존댓말을 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물소리가 그쳤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엄마가 수화기에서 입을 떼고 누굴 불렀다. 딸, 이리 와봐. 네 목소리로 이상한 전화가 왔어. 젖은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였다.